한국어로 된 지침을 보내달라. 우리가 번역해서 쓰겠다.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최근 위기에 우왕좌왕하며 세세한 부분까지 한국에게 대응 지침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사태에 교과서적인 방역 모델을 제시해줬고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들까지 고안해냈습니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실생활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를 책을 빌리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배부에도 이를 활용했습니다. 손님 발길이 끊긴 수산물 시장에도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회를 팔았고 심지어 최근 벚꽃놀이에도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방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드라이브 스루의 놀라운 활용법은 미국의 한 카톨릭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의 카톨릭 교회에서 드라이브 스루 고해 성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운전자가 성직자 앞에 도착해 차에 탄 채 2m 떨어져서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 고해 성사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자 교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조지프 맥케니 신부는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검사 기사를 읽으면서 차에 탄 채로 고해 성사를 할 수 없을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식 활용법을 응용해 고해 성사를 드라이브 스루로 시도했고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은 대응 초기부터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정보를 알려주는 동선 추적 앱을 만들었고 이후 마스크 재고를 쉽게 파악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앱 등 민간 차원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자가 진단 앱을 만들어 자신의 증상이 의심스러우면 쉽고 빠르게 진료소를 안내해 검사받을 수 있게 했고 자가격리 앱을 만들어 자가격리자들의 증상을 실시간 체크하고 위치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격리 장소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관리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악화되는 각국들은 한국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해 애플리케이션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고 이를 따라 개발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31일 각 분야 전문 기술가 74명으로 구성된 대응 전담팀을 꾸려 가장 먼저 한국형 동선 추적용 스마트폰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현재 발효 중인 봉쇄 정책에 더해 광범위한 검사와 감염자 정밀 추적 격리 등을 한국이 시행하는 앱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도 브리핑 중 애플이 증상을 자가 검진할 수 있는 앱을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처럼 공공기관과 협력해 앱과 웹사이트를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BM은 지난달 30일 인공지능 왓슨과 분석 툴을 기반으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유럽처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동선을 추적하는 앱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지만 최근 사태가 악화되자 미국 국민들은 한결같이 한국과 같은 앱을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미국인 여론조사 결과 정보가 확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의무적인 건강검사 같은 보다 공격적인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인의 71%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근처에 있을 경우 잠재적 노출에 대한 경고를 받기 위해 자신의 모바일 위치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65%는 이웃이 감염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지지하고 있고 84%는 해변이나 공강 같은 공공장소에서 의무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사생활 보호 때문에 동선 추적 앱 등을 활용하지 못해 확산을 막지 못했는데 이제 이탈리아나 미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한국처럼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한국이 보여준 대처 방식에서 서구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여파로 인해 한국의 SNS가 SNS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3일 미국 시장에서 밴드의 월간 실사용자가 지난 2016년 대비 17배가 증가한 25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13일 이후 밴드에서 만들어진 평균 신규 그룹의 숫자는 140%나 증가했고 신규 가입자 수는 81%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네이버 측은 최근 사태로 인해 미국에서도 비대면 중심의 원격 근무, 원격 수업 등이 확산되면서 밴드가 리모트 커뮤니케이션 툴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을 전 세계에 퍼뜨린 미국에서 한국형 SNS가 확산되는 것은 그만큼 최근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가 아프리카까지 번지면서 에티오피아 총리가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티오피아 아비 총리는 형제 같은 대통령의 위기에 대한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며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해 치료하는 모범적 대응이
특히 인상적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통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에티오피아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를 알려주었고 필요한 의약품들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과거 한국전쟁 때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을 도와준 에티오피아에게 한국 정부는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항공업으로서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에티오피아를 경유하여 귀국할 경우 어려움이 없도록 총리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언제든 한국이 도움을 청하면 남수단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철수도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계속되며 55개국이 한국의 진단키트 등 방역용품의 인도적 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외교부가 현지 상황이 시급한 일부 국가에 우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그간 제재로 지원이 어려웠던 이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란은 미국의 제재로 인해 한국과 불편한 관계가 되었지만 이번 위기에서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해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으로 진단키트 외에도 각종 검사기기들을 이번 주 중 수송할 예정이고 추가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 중 14개국에 대해 6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먼저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전 세계 국가들에게 모범적인 방역 대책을 제시해 주었고 어려운 나라들을 힘써 도우며 선진국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화면에 제가 띄워놓은 주제를 포함해서 뭐 2개의 주제 정도 더 다룰 텐데요. 화웨이가 프리미엄 TV 시장에 또 도전장을 냈죠. 진출을 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패널을 전량 납품합니다. 그 주제와 삼성과 소니의 이미지 센서 대전까지 다뤄볼 텐데요. 화웨이 관련 주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의 2019년 연차 보고서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1독 혹은 2독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수치상으로 화웨이가 2019년에 장사를 나쁘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날아오른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뭔가 높은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연차 보고서라는 것은 과거일 뿐이죠. 결국 미래를 보려면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과 화웨이의 미래 경쟁력 등을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2019년을 정점으로 추락하는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9년 연차보고서상 매출은 148조 정도 되고 순이익은 11조, 나쁘지 않은 수치죠. 스마트폰 시장 세계 2위, 통신 장비 시장 세계 1위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태블릿이나 웨어러블 쪽 매출이 많이 성장했고 사업부별로 보면 컨슈머 비즈니스 사업부 매출이 작년 대비 34% 정도 증가했죠. 이를 토대로 화웨이 임원들은 삼성전자를 올해 안에 잡겠다, 2020년 안에 잡겠다라는 살짝 허풍 섞인 발언을 심심치 않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의 올해 전망은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처참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 화웨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단 550만 대입니다. 1년 전에 화웨이와 비교해도 반토막이 난 수치이고 삼성전자의 올해 2월 판매량과 비교를 한다면 삼성전자의 30%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30% 그 근방이죠. 삼성전자가 2월에 1820만 대 정도 스마트폰을 팔 동안 화웨이는 단 550만 대 판 수준입니다. 상대가 안 되는 수준이죠. 2019년 분명히 세계 2위를 스마트폰 점유율 기준으로 매출, 출하량 기준으로 세계 2위를 기록했던 화웨이인데 지금 애플한테도 밀렸죠. 그리고 심지어는 샤오미한테도 밀린 세계 4위권으로 추락한 지금 상황입니다. 물론 샤오미한테까지 밀리는 화웨이의 수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작년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약 70%가 중국에서만 판 수치예요. 그러니까 내수가 70%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량이. 그러면 이번 이슈와 관련이 깊겠죠. 내수가 급락을 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팩트이지만 이 팩트 하나만 놓고 화웨이가 그러면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세계 2위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어떤 판매량, 그 2019년도에 보였던 판매량 그 이상을 보여줄 것인가, 이번 이슈가 지나고 나서.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매출만 줄은 게 아니라 그 순위, 점유율 순위가 바뀌었죠. 삼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애플도 중국 의존도가 상당한 기업이죠. 그리고 뭐 샤오미도 중국 의존도가 또 절대적인 기업인데 밀린 걸 보면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즉 화웨이의 한계분기 매출 타격이 일시적인 것은 맞지만 다들 아시는 어떤 근본적인 이유들로 어떤 장기적인 정체세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들이 시장에 팽배해 있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화웨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통신 네트워크 장비, 뭐 스마트폰 등 당연히 미래의 사업, 그리고 현재도 굉장히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매출이라는 수치 자체가 하락세로 접어들 일은 결코 없지만 MS, 즉 점유율 측면에서의 하락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올 상반기 수치들을 계속 나오는 것들을 저희가 트래킹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제로 매출 그 매출이 아니라 MS 점유율 하락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실제 수치가 증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어떤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갈수록 화웨이의 어떤 매출 비중에서 또 이제 신제품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질 텐데, GMS를 이용할 수 없는, 즉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뭐 중국 국민은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그 이외에 아무도 선호하지 않는 화웨이 모바일 서비스, 즉 HMS로 운영되는 이 리스크가 있고, 또한 ARM 손정희의 반도체 라이선스 관련해서도 이제 기초적인 설계에서 IP죠. 결국에 반도체 그 인텔렉추얼 프로퍼티에서 위협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TSMC마저 화웨이와의 거래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미국의 제재 아래 미국 소프트웨어도 못 쓰고 미국 장비도 못 쓰고 미국과 연관된 나라들의 기술적 계약마저 못 받을 상황이라는 의미죠. 그나마 받쳐주던 이 5G 네트워킹 장비 시장에서도 영국이 그나마 화웨이를 허용해주겠다, 뭐 그러니까 유럽 쪽이 이렇게 해주면서 위안이 되고 있지만, 현재 상황상 이 유럽 쪽에 투자가 지연되고 있고, 한국, 뭐 미국, 일본 등 대부분의 이제 나머지 시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휩쓸고 있는 게 현실이고, 뭐 엑스 노키아도 거기에 거세게 투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상황이, 물론 화웨이라는 기업이 중국 그 세계의 지금 2위의 중국 정부, 경제력을 가진 중국 정부가 대놓고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웨이가 무너진다, 뭐 화웨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런 것은 제가 제목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화웨이의 사업 상황이, 사업 여건이 지금 미국의 견제 아래 녹록치 않다라는 점은 분명하고, 그것을 수치고 어떤 이슈고 지금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이 두 번째 이슈도 결국에 화웨이랑 관련된 이슈인데, 화웨이가 프리미엄 TV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죠. 프리미엄 TV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OLED죠. 겉으로만 보면 LG전자에게 악재가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프리미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OLED TV를 판매한다는 것이고, 패널은 어디서 공급받죠? OLED TV 패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유일의 대형 OLED 패널 생산업체인 LG 디스플레이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실제로 세계에서 16번째 OLED TV를 이번에 화웨이가 생산하는 것이고, 뭐 소니도 OLED TV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많죠. 그 회사들 모든 업체가 LG에게 패널을 공급받는 것처럼 화웨이도 이번에 LG에게 패널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단순하게 화웨이가 프리미엄 TV를 런칭한다, 그리고 LG가 거기에 패널을 공급한다는 이 사실관계를 넘어서서 화웨이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거 뭐 특별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5G 그리고 사물 인터넷, IoT를 결합한 AI 기반의 스마트 홈에 대한 전략적 판단으로 프리미엄 TV를 런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게 틀리지 않을 듯 합니다. 이는 LG전자가 스마트폰을 포기 못하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고성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화웨이가 굳이 현재 고성장 산업도 아닌 TV 산업에 뛰어드는 것, 결국 현재 그리고 그 미래 스마트폰을 컨트롤러 삼아서 모든 가전제품이 IoT로 엮이게 되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 초기 단계에 진행 중이고, 지금 집안에 있는 건조기, 뭐 스타일러, 뭐 세탁기,
전자기기, 뭐 냉장고 이런 것들, 휴대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고 휴대폰으로 제어가 가능하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전에 뭐 버튼 한두 개 누르면 다 알아서 온이 되고 사용자의 어떤 그 취향에 맞춰서 컨트롤러가 됩니다. 이게 점점 발전하고 있는 어떤 그 중에 있는데, 화웨이가 그 중심에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 TV를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뭔가 런칭해야겠다라고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뭐 아주 크게 틀리게 이해하는 것은 아닐 듯 합니다. 화웨이가 이날 출시하는 OLED TV 스마트 스크린 X65는 이제 65인치 대형 TV인데요. 화웨이가 TV 상단에 2400만 화소의 카메라를 탑재하고 5G 통신과 연결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영상 통화, 뭐 화상 회의 같은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그런 단순한 TV의 형태는 아닌 거죠. 화웨이는 또 이번에 출시하는 이 OLED TV에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독자 개발한 자체 CPU, 그러니까 훙후 칩, 그리고 화웨이 자체 OS 훙멍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만의 이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완성도로 나올지는 일단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죠. 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니와 삼성의 이미지 센서 패권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번 업데이팅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카메라 화질과 성능은 결국에 요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고민하는 고객들의 주요 기준 중에 하나죠. 2020년 스마트폰 업계가 카메라 성능 강화 경쟁인 이미 2018년, 2019년에도 그랬고 더 뭐라고 해야 되죠?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미지 센서 양대 제조사 삼성전자와 소니가 열띤 경쟁을 펼칠 전망인데요. 이제 카메라가 그 이미지 센서,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단순히 사진 셀카 잘 나오는 걸 넘어서서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도 그렇고 뭔가 센싱의 개념이 점점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AR, VR까지 그게 응용 분야로 하나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미지 센서가 끝도 없이 발전하고 있다. 자율주행에서도 결국에 사람들을 센서하고 자동차를 센싱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물론 칩셋 미디어, 비디오 IP나 뭐 컴퓨터 비전 IP나 이런 그 소프트웨어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칩이 기반이 돼가지고 소프트웨어링이 그 이후에 뭔가 뭐 화질을 좀 슈퍼 레졸루션 시킨다든지 하는 거니까요. 삼성전자가 먼저 이미지 센서 크기를 넓히고 화소수를 늘리는 등의 카메라 성능 강화에 나서고 있고, 중국 신흥 세력이죠. 샤오미를 원군으로 삼성이 이번에 포섭을 해서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 1위인 소니를 이미 기술적으로 넘어섰는데, 뭐라고 해야 되죠? 실제로 점유율로 넘어서려고 중국 업체들도 포섭을 하고 있습니다. 소니는 IMX 브랜드 이미지 센서 성능을 계속 높이고 있고, 오포나 뭐 원플러스 쪽에 좀 납품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삼성이 이제 갤럭시 S20 울트라에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이 이제 들어갔었죠. 그게 이제 1.33분의 1인치 정도로, 보통 이미지 센서 크기가 2.7분의 1인치니까 이게 4배쯤 크죠, 센서 크기가. 그 다음에 화소수로 보면 1억 800만 화소로 삼성이 이제 연말에 1억 5천만 화소를 내보낸다고 하는데, 현존 양산되는 센서 중에 삼성이 1위의 화소 센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노나셀 기술 제가 여러 번 언급드렸었죠. 인접된 9개의 셀을 묶어서 하나처럼 쓸 수 있는 노나셀 기술, 그리고 뭐 8K 이제 동영상 촬영 등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샤오미와 손을 잡았다고 제가 언급드렸었는데, 이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 요것을 또 이제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샤오미고, 샤오미가 지금 2020년 제가 앞에 화웨이 이슈에서도 언급드렸지만 1월, 2월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샤오미가 세계 3위로 올라섰거든요. 화웨이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안 좋은 그런 이슈들도 있지만 샤오미가 인도에서도 잘해주고 있고, 이게 뭐 삼성한테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에요. 하지만 샤오미가 어쨌든 또 삼성의 이미지 센서를 적극적으로 써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은 이제 단순한 스마트폰만 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말했듯이 2030년까지 삼성이 소니를 제치고 이미지 센서 쪽에서도 시장 점유율 1위에 선다는 목표도 제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소니의 상황을 대충 보면
이 IMX689가 결국 이번에 R&D 한 건데 1.43분의 1인치 정도예요. 그러니까 1오버 1.43인치죠. 그러니까 6,400만 화소. 조금 이미지 센서의 그 물리적인 성능은 삼성보다 낮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아이소셀 브라이트 HM1보다 조금 낮은 건 맞는데 대신 모든 화소에 위상차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서 초점을 잡는 데 있어서 좀 더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것도 팩트는 정리하고 가야겠죠. 이때 오포와 원플러스라는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또 IMX689 이미지 센서를 이제 신형 스마트폰에 장착한다. 이미